예,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김혜동입니다. 비도 오고 코로나 시대고 한데 그래도 관중석에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좀 실망이 없도록 열심히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제 기후변화 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의 상태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살아가려면, 지구인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다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할 내용은 지난 2월 19일 날, 그러니까 한 달쯤 됐네요 벌써, 그죠? 한 달 전에 그 유엔에서 이런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구를 너무 지나치게 착취해 왔다. 그게 큰 제목이고, 유엔 사무총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전 세계 각국을 통해서 호소하는 그런 형태로 이런 그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든 곳은 UNEP라 해가지고 유엔 환경 개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현재 지구 환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 지구 환경이 나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지역에서 지역 규모로, 작은 규모, 내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 책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변화 위기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가 현재 어느 정도에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 같은가,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내려와서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대구에서도 대구시 혹은 수성구 뭐 이런 좀 더 좁은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내용을 보면서 이 시간에 저와 이 관객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얘기인데, 보고서 내용에 글을 좀 썼습니다. 2월 19일인데 인류는 자연을 과도하게 착취해왔다. 이게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환경 위기의 현재 지구환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 환경오염하면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는 기후변화 정도가 아니라 기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용어를 썼고요. 영어로 하면 뭐 어버럽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변화하고 환경오염으로 전 지구상에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매년 약 900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로 1년에 한 수십만 명, 그죠? 작년에 한 50만 명 이상 이게 피해가 났을 겁니다. 그것보다 최소 한 20배 가까이 매년 우리는 이 조기 사망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식물 종의 멸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100만 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종류가 사라지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구상에 어떤 생물종이 있는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종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이 정도 종들이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지구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유발된 가뭄과 수질오염으로 매년 한 180명 정도가 추가 사망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죽을 것 같다는 거지. 지금 이제 900만 명이 죽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180만 명이 더 죽으니까 한 1000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나올 이런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80%는 여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성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굶주려 가지고 젖도 안 나오는데 애는 막 이렇게 패창 마른 애가 엄마 젖을 빨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이게 피해를 보는데 결국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극심한 가난에 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약한 자들이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 남성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즘 뭐 여성 상위라고 해도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 못 사는 나라로 가면은 이 여성들이 굉장히 약한 지위에 있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이런 절대 빈곤 인구가 한 13억 명 정도 된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8억,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3억 명이 절대 빈곤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위기가 왜 왔는가 하는 이유를 유네스코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너무 많이 소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인원들, 우리 인간의 조상들, 지구상의 인간 요인원이 언제 나타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한 100만 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직접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고 이거는 한 4만 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나타난 지가 한 4만 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운명은 어땠는가 하면은 항상 굶주렸습니다. 먹고 싶어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기 시작한 지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학교 가도 도시락 싸가지고 삼시세끼 먹는 사람 잘 없고 뭐 이런 시기였잖아요. 많이 이제 굶주리고 보릿고기가 있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굶주렸고 겨울이 돼도 헐벗었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이후라든가 혹은 그 전부터 우리 인류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은 좀 배 안 고프게 먹고 춥지 않도록 옷도 좀 입고 이렇게 사는 것, 즉 물질적 풍요를 좀 즐겨보는 것, 이게 그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 그 꿈을 우리가 한번 실현해 보자 하고 목표로 삼은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최소 투자를 해서 최대 생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어떻게든 간에 물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4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의 고민이었던 굶주림, 헐벗음 이것을 극복해 주자 하는 게 주류 경제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최대의 목적이 어떻게든 간에 뭘 많이 만드는 겁니다. 많이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조립은 할 수 있죠. 섬유 공장에서 옷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뭔가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원료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죠. 원료는 전부 자연에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많이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자연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유엔에서는 이 착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나무도 많이 베어내야 되고 그 광물을 캐려고 하다 보니까 또 숲도 훼손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토양 오염, 뭐 수질 오염, 그다음에 공장을 많이 가동시키니까 공기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자연은 점점 시들어가고 우리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좀 많이 누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물품은 결국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고 그 쓰레기 처리는 자연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소각장에서 태워도 결국은 그 태우고 나면은 그 물질들이 전부 공장 꿀뚝을 통해서 날아가서 빗물에 씻겨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든 혹은 그게 숲에서 나무에 흡수가 당하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자연이 그걸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자신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땅에 파묻어도 그건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자연으로부터 뭔가 빼앗아와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은 그것의 처리는 또 자연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많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연을 갖다가 못 살게 착지를 해놓고 또 그렇게 시들은 자연에다가 또 쓰레기 처리는 또 많이 또 맡겨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그걸 감당을 못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구환경 위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후변화 얘기 나오죠. 기후변화가 왜 생겼습니까 하면은 이산화탄소,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왜 늘었습니까? 석유, 석탄을 많이 떼서 그렇다. 그죠?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 석탄을 많이 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석유, 석탄을 왜 많이 뗐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얘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에너지 가격 책정에서 시장 실패가 왔기 때문이다. 즉 가격 책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석탄 발전소 이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원전도 없애고 원전으로 전기 1kg을 만들면은 이산화탄소가 68g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안 쓰지 말고 태양광 풍력, 물론 태양광 풍력은 그만 이산화탄소 안 나오냐 하면 그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한 20g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 야, 그렇게 하면 전기값 오르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원전은 일단 이산탄소 문제를 떠나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에너지고. 다음에 화력으로 만든 전기는 대기오염도 시키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도 가져오고, 그래서 환경에 위해를 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는 비싼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에 피해가 적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싸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장에서 만들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게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겠다고 나오는 게 탄소세를 도입한다. 국내적으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탄소세 도입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30개국 이상이 이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슈퍼 같은 데 가서 우유를 살 때도 우유 500g짜리를 사면은 뭐 메이커별로 우유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시판을 요 밑에 들여다보면은 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얼마 배출했다는 게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똑같은 우유 A사, B사, C사라고 우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우유 500g을 만들어낼 때 어떤 회사는 10g의 CO2를 배출하고 어떤 회사는 20g, 어떤 회사는 30g을 만들어내면은 CO2를 갖다 많이 만들어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CO2를 적게 배출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니까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탄소세입니다. 그리고 환경세를 도입하고 그리고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유럽에서는 2023년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절반 5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원가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싼 에너지를, 단가가 비싼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늦은 우리나라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화석연료를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싸다는 거죠. 화석연료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많이 떼가지고 제품을 만든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수출품으로 들어오면은 국경에서 탄소세를 갖다 세게 매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품이 비싼 게 돼가지고 해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유럽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데 유럽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작년 10월 16일인가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는 국경세가 얼마나
비쌀까 하면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IMF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톤당 한 75달러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 75달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5.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전부 이게 화석연료랑 원전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는 이게 유럽이라는 시장을 잃게 됩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미국도 수출 못하게 돼요. 그럼 야단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장을 이전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FTA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엘리바마에 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팔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보면은 체코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 시장에 팔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도시국가들 제외하면은 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GDP의 100%가 넘잖아요.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만 그 무역 의존도가 한 50% 정도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인구는 많고 지하자원은 없고 에너지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본 경제가 무역 의존도는 40%를 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가 넘거든요. 이런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역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충분히 만들어내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시간은 너무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지구환경위기 극복을 대책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자연의 희생 위에 사회 발전,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당한 시장 조치를 해라. 탄소세, 환경세 이런 거 도입을 해라. 우리나라가 매년 12월 달에 되면은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서 이산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8개국을 대상으로 등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2019년도에는 58개국 중에 57등을 했고 작년에는 좀 올라가지고 54등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런 게 등수에 들어가요. 이게 탄소세 이런 건 도입했는가, 뭐 환경세는 했는가, 그 다음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정치적 조치를 취했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도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이제는 이게 기업을 돕는 게 아니고 기업을 갖다 옥죄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경제 시스템 구축에 자연의 가치 통합, 그러니까 자연 보호의 바탕 위에서 자연이 보존되는 그 바탕 위에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의 식단 개선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대신에 채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기후변화 얘기할 때 금세기 말까지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 할 때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유엔에서 나온 그것도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채식으로 전환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프랑스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이 고등학교에 필수 과목이 됐는데 거기에 근간을 이루는 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왜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 이게 필수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발생 감축에 노력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1인당 100kg으로서 세계 1위입니다. 제일 많이 만드는. 그러면서도 이 플라스틱의 거의 재활용률은 세계 꼴등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플라스틱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걸 단일 품종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편리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햇반에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전부 재활용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거짓말을 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외에는 다 재활용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전 세계 평균 내면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이게 전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규제죠. 규제고 높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니까 기업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업 압력을 못 이기니까 이 규제를 못하고 규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과 어업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부의 양극화 해소, 그 국가 범위를 넘어서 전 지구 영역에서 부의 양극화 해소에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건 뒤에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마디로 두 줄로 쓰면 이겁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노력해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다음에 자연보호 기반의 사회체조 전환을 촉구해라. 자연의 희생에서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 자연보호 기반의 사회 발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금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장래인데 이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부터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떼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지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기후변화를 아주 이제 지구 환경의 위기, 인간과 지구 생태계가 멸망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주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그렇게 느꼈더라면 대비를 다 했겠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 기후변화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이걸 쭉 제가 몇 개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인지한 기후변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03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사람으로서는 제1호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는 온난화된다.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석탄을 많이 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대기 중 이산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지구가 따뜻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될까 하면은 한 21세기 뭐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한 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이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아우렐리우스는 이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 지구상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농업 생산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활동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1903년 이때니까 그래도 산업화 굉장히 느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가 진척이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석탄 사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매우 느리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온다는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아우렐리우스가 인식한 것은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봤고 아우렐리우스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또 5자입니다. 1964입니다. 이게 마나베 같은 일본 사람이 미국에 초청받아가지고 교수를 하면서 학생 논문 지도를 하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거는 그 대기 중 온실가스 폭증은 이때만 1965년 뭐 이때만 하더라도 64년 뭐 60년대만 하더라도 산업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면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1년에 거의 한 2ppm씩 막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마나베라든가 마나베를 초대한 스모그린스키 이런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기 중 이산탄소 농도가 이때 1960년대에 비해서 2배로 증가하면 얼마가 되는 이 당시에 280ppm이니까 이게 560ppm으로 증가하면 지구 온도는 적게 올라오면 2도, 많이 올라가면 6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그 당시 존슨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백악관에 보고가 돼가지고 백악관에서는 이거 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악관에서 인식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게 해가지고 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대기 중에 나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 이거를 개발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요. 지구 온도는 1937년, 8년, 9년 이때가 굉장히 온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해가지고 1980한 2, 3년도까지 40년 넘게 쭉 내려왔습니다. 온도가. 계속 온도가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4년도라고 한다면 지구가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한 정점, 중간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왜 빙하기가 오느냐. 이게 기술 발전이 막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아지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축업도 해야 되고 곡물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개간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 개간하는 도중에 흙먼지가 하늘로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인구도 막 폭증을 하고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그죠? 인구가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흙먼지를 많이 내보낸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에어로졸, 먼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 태양빛이 지구에 점점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구에 소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고 1980년대 초반이 넘어가면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막 나오는데 그때 지구 기후 전사 클라이메이터 워리어 이렇게 읽히는 어떤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고 아주 뭐 열심히 운동했던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도 1960, 70년대에는 빙하기가 온다고 또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만남이라든가 몇몇 학자들은 지금 온도가 내려가고 있지만 그게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도의 글로벌 워밍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지구의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사람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 이산화탄소 문제가 이 지구 환경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의 뭐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논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 뭐 IPCC라든가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한센, 그 나사 고다드 연구소의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1988년 5월 달에 미국 상원의 상원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1980년대 초반이 끝나고 나니까 막 여름에 폭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상기후가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센이 1981년도에 나사에 있는 다른 연구자 5명과 함께 6명이서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전 세계 3대 잡지잖아요. 사이언스, 네이처, 셀. 거기에 논문을 하나 냅니다.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내는데 사이언스지니까 짧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온도, 기온 상승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 가지고 해수위가 상승해서 전 세계 메가시티는 물에 잠길 것이고 바다로부터 조금 멀리 있는 곳은 사막화가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으로 변해갈 것이다라는 논문을 1981년도에 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센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불려간 거죠. 47살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수치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과거부터 1960년대부터
자기가 이제 수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라 가지고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수치 모의 실험을 쫙 했는데 60년대부터 88년도까지는 관측 데이터가 있고 수치 모델 결과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굉장히 잘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관측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부터 1919년까지, 2019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의 앞으로 온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대폭 줄였을 때하고 보통일 때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라고 한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온도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보면 이 사람이 한 중간 정도 시나리오에 보면은 2019년도가 되면은 1960년대에 비해서 온도가 1.2도 올라가는 걸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정도 들어가 보면, 1981년도에 한센이 얘기했던 게 현실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센이 이 청문회에 가가지고 정언하는 과정을 보면 자기가 1981년도에 사이언스에 낸 논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정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언을 하기를 매우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그 회의장을 메운 상원의원들하고 언론인들을 통해서 꾸짖듯이 정언을 했다라고 이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988년도 5월달에 이 상원에서 그 정언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뉴욕 타임스 일면을 장식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방송에 메인 뉴스로 계속 다 나가고 그게 외신으로 나가고 전 세계에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IPCC 창설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IPCC 창설, 이때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한샘이 이 얘기를 하면서 IPCC가 창설이 되면서 이 공식적인 용어가 글로벌 워밍이 아니고 글로벌 워밍 하면은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따뜻해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온도가 따뜻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온도 올라가다 갑자기 냉해가 오기도 하고 한파가 오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 기후재해, 이상기후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워밍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제적 공식 용어가 된 게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는 용어는 IPCC가 출발하면서 공식적인 학술 용어로 선택한 게 기후변화라는 용어입니다. 이미 벌써 발전을 했죠.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2007년이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존 홀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오바마 행정부 때 청와대, 우리로 치면 과학보좌관 뭐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2001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상기후가 이미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화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응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 여름에 우리 살인적인 폭염이 생기면 우리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이번에 그 텍사스에 한파가 갑자기 내리니까 텍사스면은 위도 20도 정도가 되고, 텍사스는 한겨울에도 우리나라 초가을 정도 온도가 되거든요. 그러니 한파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하 18도였거든요. 영하 18도가 어떤 추위냐면은 금년 1월 달에 우리나라 한파 왔잖아요. 그게 32년 만에 최저 온도였거든요. 그게 18.2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 한 35도 여기에서 32년 만에 나타나는 추위가 위도 20도에 있는 텍사스를 갖다 강타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없었던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적응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라는 말은 너무 약하고 기후붕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 우리가 뭐 예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교토오정서에서 이제 2008년부터 2013년, 12년에 걸쳐가지고 5년간 온실기체를 얼마 선진 37개국만 어떻게 좀 줄여보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거는 5년간 한시적인 국제법이니까 그 법이 시효가 2012년이 끝나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려고 한 회의가 2009년도 덴마크에서 있었던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사회가 온실기체 줄이는 국제법에 사인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후변화 노력이 공중에 떠버렸고, 그리고 이제 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러다가 2015년 12월 달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의 뭐 유일한 업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역할로 여기 전 세계가 합의를 하면서 이 국제법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금년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2021년부터 이제 국제법에 가지고 다시 온실기체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교토오정서에 의해서 온실기체 줄이는 거는 선진 38개국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온실기체 줄여야 되는 거고, 나머지 나라는 온실기체 줄일 의무 없었습니다. 근데 파리 신기후 체제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후변화 당사국,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195개국이 전부 다 온실기체를 줄여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온도 상승이 자꾸 이게 높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온실기체를 갖다 매우 빠른 속도로 줄여야 된다 하는 게,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동의가 막 얻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상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기후위기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가 대응, 그리고 온실기체를 대폭 줄여가지고, 지구온도가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지 않도록 뭔가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길게 봐도 10년 안에 성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비상시국이라 생각하고 뭔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030년까지 거의 상당한 부분에 이제 진척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까지 탄소 국경세를 가져오겠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 4월 15일 날, 온실기체 저감에, 실적이 부족한 나라 사람들을 미국으로 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4월 15일 날 바이든이 불러서 혼낸다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기후변화가 옛날에 1960년대 생각인가하고 1980년대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많이 바뀌었구나. 이 보통이 아니네 이런 게 느낌이 오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한테는 왜 문제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니까, 온도가 너무 높은갑다. 지구온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구온도는 지구 역사의 85% 정도가 온난시기고, 이때 지구 역사라고 하는 것은 45억 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것부터 이후, 그 지구가 이제 냉각이 돼가지고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30억 년 중에 몇 프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약 85%는 지구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난시기였다. 그 지구의 기후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눕니다. 온난기와 빙하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 빙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구상에 1년 12달 동안 만년설이 남아있는 시기는 빙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난기는 지구에 1년 중에 만년설이 다 사라지는 시기가 있으면 온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빙하기죠. 지금 빙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온난기라고 하는 것은 북극, 남극까지 빙하가 싹 다 녹는 이런 시기가 온난기입니다. 그런 시기가 지구 역사에는 한 85% 정도였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빙하기는 1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대부분은 온난기고, 온난기가 쭉 이어지다가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빙하기가 살짝 왔다가 다시 온난기가 쭉 이어지는 이런 식의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1500만 년 전에 시작된 빙하기입니다. 그리고 빙하기 중에는
빙하기 속에서 다시 온도가 낮은 시기가 있고 빙하기 중에서 온도가 좀 높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기 중에 온도가 높은 시기가 간빙기 그죠. 그 지금은 간빙기죠. 그러니까 온난기 빙하기로 나누면 빙하기고 빙하기 내에서 다시 저온기와 고온기로 나눈다면 빙하기 안에서는 고온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구의 온도는 계속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과 지금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 생태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건가 하면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온실개체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관계없이 지구 환경은 항상 변화를 하는데 대부분 이게 온난 시기가 되고 빙하기는 짧게 올 수밖에 없고 이 짧은 빙하기 속에서도 잠시 나타나는 것이 간빙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지금의 지구 생태계는 이 간빙기에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지구 역사로 보면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될 이런 운명이 있는 거죠. 예.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과 지구 생태계는 이 간빙기 시대에 잠시 존재할 수 있는 시기다. 이걸 알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이게 2019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SSP 2.6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일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온실지체도 국제협약에 따라 다 줄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걸 다 달성했을 때 나오는 온실 효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온실기체 줄이고 하는데 실패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다 성공을 해도 육지상의 온도는 금세기 말까지 후반에 되면은 한 2.5도 정도 올라가고 북극 지방에는 6도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비해서인가 하면은 1990년부터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최근 한 몇 년에 비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미 지구 온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구 온실기체 저감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데 육지 온도가 한 7도 정도 올라가고 북극권의 온도가 지금부터 13도 올라간대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백악기, 주라기 시절에 공룡이 뛰어놀던 이 북극지방에도 공룡의 뼈가 발견이 되거든요. 숲이 막 자라고 했는데 그때의 온도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시기가 되면은 지금 지구 생태계는 다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온실기체 사슴연료를 막 해가지고 막 사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천문학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간빙기가 끝나고 온난기로 가서 우리가 멸종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빨리 이걸 만드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안에 이게 금세기 말이라 하면 210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70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앞으로 한 50년 남았잖아요. 50년 안에 온실기체 저감도를 못하면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상면 부분이 이제 멸종으로 가야 되고 지구에는 사막이 넓어지고 해수위가 상승해가지고 바다에 잠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기후변화 시작한 그 장면인데 기후변화 대응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요 얘기만 하죠.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빨리 태양광 풍력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구 대기에는 SLCP라 해가지고 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메탄이라든가 수명이 짧은 이런 것들이 또 지구 온도를 굉장히 많이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존 열대우림 복원하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하는데 이 양이 1990년대의 피크였습니다. 그때는 1년에 460억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했는데 2010년도가 되니까 250억 톤밖에 흡수를 못 하더랍니다. 그래 우리 바깥에 나무가 있으면은 여름철에 더우면 막 나무 심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도 지금 있는 나무는 온도가 32도 정도 넘어가면 기공을 다 닫아버립니다. 광합성 안 해요. 그래서 지구 온도 올라가면은
광합성 안 하기 때문에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훼손하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아마존 하면 지구 협파잖아요. 지구 협파.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산소를 내놓고 그 내는 산소를 우리 인간들이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마존이 2020년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탄소 흡수원에서 탄소 배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존이 탄소를 흡수하는 양보다는 방출하는 양이 더 많아져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가지고 이게 2030년도가 되면은 아마존하고 열대지역에 있는 숲이 이제는 탄소 흡수원이 아니라 방출원으로 다 바뀐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이신규 체제 해가지고 온실기체 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봤자 이게 숲이 강화성 능력을 잃어가지고 탄소 흡수 못하는 거를 못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의 이런 에너지 전환 노력은 물거품으로 거죠. 그리고 이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최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 전문인지 몰라요. 그 주류 경제학, 아까 유엔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구를 과도하게 착취해왔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 주류 경제학은 어떻게든 간에 많이 만들어서 많이 향유하는 거라면 환경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적정 생산, 적정 소비를 얘기하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여성 교육을 강화해서 지구촌 인구를 안정화시키자.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1.5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애가 안 태어나서 출산율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지구상에는 1년에 약 8천만 명씩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인구가 아프리카, 인도, 남아시아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누가 애를 많이 놓느냐 보니까 교육을 못 받은 여성들이 많이 놓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의료를 제공하고, 이 먹거리를 제공하고 해가지고, 가난한 애들, 죽어가는 애들, 이걸 구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인구 폭발을 우리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 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는 게 이런 거랍니다.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낳은 애가 이 애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는 확신이 들면 애를 많이 낳지 않는데요. 근데 이 애가 살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애를 많이 놓는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애 놓기는 10명 넘게 낳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막 죽고 막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두 명 살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막 애를 많이 낳아도 다 죽고 나면 나중에 하면은 대가 끊어지는 이런 상태 아니었으면 그러면 애를 많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당신의 애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료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약간 이게 어떤 그 얘기 나왔잖아요. 부의 양극화, 못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거하고 연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온실기체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화석연료 많이 떼가지고 문제다 했는데 지구상에서는 그러면 탄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쉽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얼마나 이 바다, 땅에서 하늘로 이산탄소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하면은 바다에서 1년에 90기가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기가 하는 거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90억 곱하기 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60억 기가톤을 대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박테리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60억 톤이 대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연이 대기에 방출하는 이산탄소 양이 얼마인가 하면은 바다가 90억 기가, 다음에 이 육지가 120기가 이래서 합치면 210기가 톤이 대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탄소가 얼마인가 하면 이산탄소가 아니고 탄소가 9기가 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가는 데 비해서는 형편없이 적죠.
다 합하면 220기가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중에 9기가톤이 인간이 배출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은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하지만 또 많이 흡수를 합니다. 바다는 90을 배출하는데 92기가톤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넷대로 치면은 더 많이 가져가 주는 거죠. 다음에 이것도 육상도 120을 방출을 하지만 123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많이 방출하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자연이 대기에다가 탄소를 갖다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9기가톤으로 조금밖에 방출 안 하지만 이 중에 5기가톤은 자연이 제거를 해주죠. 근데 남은 4기가톤이 대기에 적체가 됩니다. 근데 이게 1년, 10년, 20년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벌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25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는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배출하니까 이것도 쪼면쪼면한 것도 쌓이다 보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이게 대기 중에.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 이걸 또 왜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자연을 왜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숲으로 덮여있고 하는 거를 개간해갖고 논으로 이용한다든가 파트로 이용해버리면은 바로 여기서 많이 배출돼 버리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나무가 광합 호흡을 많이 해버리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더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이 자연이 약간만 더 배출시키고라도 우리 사람이 배출하는 거, 이건 원자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양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열대우림처럼 이 숲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그 다음에 바다 해양 산성화 얘기 들어보셨죠? 산성화가 되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해양에서 이산화탄소를 92기가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식물 플랑크톤이 건강해지지 않아가지고 혹은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조금만 덜 가져가 버려도 우리가 이거 뭐 배출하고 줄이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연료 적게 써 이것도 해야 되지만 자연환경을 훼손해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막 산지 막 해가지고 그 태양광 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럼 탄소에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얘기인데 무역 규모가 세계 7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품이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이래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뭐 반도체도 아니지 많이 쓰느냐 이런 얘기 할 줄 모르겠지만 지금 반도체는 프론가스를 많이 쓰죠. 세정한다고. 그래서 프론가스는 기체 한 개, 프론가스 한 개는 이산화탄소 23,000배거든요. 그래서 온실기체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석탄이 40%, 석탄 발전소. 이 중에서도 무연탄은 별로 없고 전부 유연탄 발전소, 저질 연료 40%고 원전이 24%, LNG가 이거 제정이 많아 보이는데 5.6%밖에 안 돼요. 거의 화석연료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또 이렇게 다소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탄소 중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려면은 얼핏 생각해봐도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자동차, 내연기관차 이거 수소나 그거를 바꿔야죠. 그러면은 자동차 바꾸려고 하면 철강도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건 그냥 만들어지니까 또 이런 문제. 석탄 발전소가 원흉인데 이거 폐쇄 어떻게 할 거냐. 플라스틱 일회용 용품 사용 세계 1위, 종이컵 사용 1위, 뭐 일회용 용품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생활을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채식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식당이 없어요. 그죠? 다 고기 안 먹고는 식당 갈 데가 없잖아. 이런 것도 식당 문화도 다 바꾸고 가야 되고, 탄소 중립 사회에서 일자리 만들 수 있을까? 요새 대학생 나오면 순수 직업 취업률 50%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탄소 중립 사회에서 일자리 없으니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 회사도 지금 한 60%는 필요 없다 하죠.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숙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풍력 발전소만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석탄 발전소 있었잖아요.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발전소 한번 지으면 40년은 써야 되는데 40년 더 쓰잖아요. 40년 쓰고 폐쇄한다고 치도 우리나라 지금 석탄 발전소가 최근에 지은 게 너무 많아요. 20년 안 된 게. 이게 태반이잖아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이거 지금 3척에 3.2기가짜리 몇 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숙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게 OECD 36개국 중에 꼴등이에요, 이게. 압도적이죠, 이게. 6.8% 하는 건 이게 대형 수력발전소를 넣어서 그런데 대형 수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 안 써주거든요. 하면 5%예요. 나머지 국가는 다 20%는 다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옥상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쓸만한 그 태양광 풍력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 그냥 농토라든가 산 이래가지고 마치 미국의 네브라스카 사막에 태양광 설치하듯이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다 해버리고 지금도 신안에 하는 것도 대기업 3개가 컨소시엄 해가지고 대기업을 해버리겠다는 얘기고 영암에 지금 500만 평짜리 갯벌에 그자 또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사막이 큰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이런 곳에서는 하는 행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만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일본 보면은 불과 설비 용량이 10kg에서 50kg죠. 10kg 하면은 1kW 만드는데 150만 원이면 되거든요.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개인주택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옥상에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을이 있으면 마을 공원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도 몇 집에 올려가지고 협동조합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 조그만한 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 많아졌어요, 이게. 그리고 농토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하는 그 영동복합이라는 거 이것도 3,000개가 넘었답니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대규모밖에 안 만들어요, 이게. 이게 정부 정책의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식인 행태를 하려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유럽이라든가 일본 가서 학위 받고 오면 행세를 못해요, 우리나라. 뭐든지 미국 가야 되거든.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네브래스카 이런 데서 한번 쫙 그냥 사막에 까는 걸 보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교통도 자가용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같잖아요. 인구 고밀도 사회.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대중교통 중심이지 자동차 중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로도 엄청나게 넓게 만들고 자동차 중심 사회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것도 미국 시스템이라고. 저밀도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기후변화 문제 하려고 하면은 크게는 생각은 전 지구주로 해야 되지만 행동은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 재원도 없고 정책적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 내면 90%가 국세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지자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온실가스 너무 많이 배출하는가 하면은 소득이 딱 비례합니다. 전 세계 탑 1% 안에 드는 사람은 1인당 이산탄소 배출을 거의 한 80 가까이 이렇게 합니다. 80톤 냅니다. 그런데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은 20톤 정도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40% 안에 드는 사람은 한 5톤 정도 내겠죠. 그러니까 한 20분 1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위 50%에 드는 사람은 이게 한 1.5톤밖에 배출 안 합니다. 결국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막 비상행동해야 된다고 막 하고 하는데 결국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자들이 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CO2, 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탄소 배출 기여도를 하면 2%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는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괜히 그 국제협약 막 만들어가지고 괜히 죄 없는 나라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 네 군데가 모여가지고 이거 지구온난화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은 피해 안 봐요. 이게 자기들은 튼튼한 집에 살고 튼튼한 부잣돈 살면 다 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홍수로 죽고 가물어서 죽고 뭐해서 죽고 뭐 이렇게 피해는 다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이산탄소 배출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가정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가정생활, 개인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는 시간 때문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중에 3분의 2가 에너지 부분이고 농업 부분이 한 18%. 그 18%이 안에 목축업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75% 나오는데 산업 부분이 24%고 교통이 16%, 그다음에 주택 부분이 17% 가까이 돼, 8% 가까이 됩니다. 가정에서 단열 장치하고 뭐 이런 것, 가정에서 에너지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에 취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태양광 설치 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흡수원을 만들면 어떻게 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손진용 소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1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서 산지가 63%나 되는데 거기서 흡수하는 양이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이산탄소 양의 약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흡수 만든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방법은 배출은 만들어내지 않는 거. 에너지를 적게 쓰고 빨리 에너지 전환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같이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 때, 태양광 풍력 만들 때 이걸 갖다가 다시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대기업에 뭐 끓여 만들지 말고 이때 에너지 만들 때 나오는 이익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한 70%는 농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농촌에 우리 도시에서 좀 사람이 많이 남죠. 이 사람들이 기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기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촌에서 살아갈 때 이 재생에너지가 그분들의 어떤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익금이 대기업에 가도록 하지 말고 이걸 농민들 혹은 지금 도시인들 중에서 시골로 기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같이 그 지역에 이게 이익금이 남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다른 도시에 가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면 지자체라든가 경기도 이런 곳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일부 받아가고 나머지 이익금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같은 걸 하고 그게 수원에서도 지금 시민협동조합으로 거의 한 1메가 정도 되는 햇빛발전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사람 모으고 이런 것들이 있죠. 대구에서도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까 그 육식 좀 적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옷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 패션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 옷을 만드는데도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10%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의류 산업이 사용한 연간물이 1조 5천억 리터인데 이게 대구가 7년간 사용할 수 있는 옷 만드는데 드는 물의 양이 전 세계에 있겠죠. 그게 대구 시민들이 7년간 쓸 수 있는 물이 여기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싸구리, 유니클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 입지 말고 좀 제대로 만든 옷을 사가지고 오래 입으라는. 1시간 한 5분 걸렸는데 굉장히 바쁘네요. 시간 맞추려고 하니까. 오늘 강연해 주신 김혜동 교수님께 박수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